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번역 없이 공부하기 온라인 모임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영어로 일에 관한 글을 읽고 공부합니다. 영어에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글을 번역 없이 읽으며 나만의 생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 웹사이트 jagunbae.com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죠? 많이 춥네요. 지금 엄청 담요를 꽁꽁 둘러싸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추운 겨울을 타파하기 위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떠올리면 기분 좋은 어릴 적 추억 모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강단이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자고 하신 거죠? 혼자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 어릴 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릴 적에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즐거웠던 기억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괜히 기분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저는 강단이 한번 어릴 적의 추억을 얘기해보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생각이 잘 안 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릴 때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났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소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잊고 지냈는가. 그걸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며 기억을 꺼내봐도 좋겠다. 열심히 떠올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소소한 기억들이 아닌가 싶었어요. 현재에 있어서는 뭔가 대단한 걸 이뤄야 할 것 같잖아요. 큰 일을 해내야만 앞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는 막 그렇게 대단한 성과? 내가 그 당시 엄청 자랑스러워했던 거? 그런 것도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막 큰 성취가 아니더라도 결국 내 머릿속에 남는 기억들이 있더라.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간다.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을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후보가 내가 죽기 전에 떠올릴 순간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떠올릴 순간들이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을 에피소드의 주제로 삼아도 우리가 이야기할 일 없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사소하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옛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옛날의 나를 지금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사는 건 즐거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인생은 즐거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일정을 잡을 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만나서는 일 얘기하지 말자. 이번에는 한번 일 얘기를 빼고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어때? 라고 그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딱 듣자마자 너무 재밌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만난 거죠. 처음에는 좀 모두가 쭈뼛쭈뼛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일 얘기 빼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지? 좀 그런 의문스러움이 조금 감돌았는데 그날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몰랐구나. 일 얘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제거하고 옛날에 나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이런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훨씬 더 잘 알게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럼 오늘 한번 묻혀놨던 타임캡슐을 꺼내본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자 떠올리면 기분 좋은 옛날의 추억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유딩 때와 초딩 때, 그리고 중딩 때와 고딩 때, 그리고 또 대딩 때, 그리고 대학생 이후부터 제주로 저희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렇게 4단계로 저희의 인생을 나눠서 근데 좀 대딩이라는 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대딩, 직딩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 4단계로 나눠서 저희의 옛날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단의 유딩, 초딩 때의 추억 하나 풀어주시죠. 저는 의외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때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거든요. 물론 있죠. 근데 강렬한 기억은 많이 없어가지고 뭘 고를까 하다가 제가 유치원을 어린이나라 상하유치원이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컸어요. 유치원이. 도심 외곽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자연이 많았거든요.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네, 그런 곳이었어요. 유치원 건물에 뭔가 옆골목 같은 곳에 두꺼비 굴이 있었어요. 그 두꺼비 굴이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손을 넣어요. 네. 두꺼비가 잡혀요. 손을 넣으면은. 아, 그 굴이 진짜 두꺼비가 사는 굴이에요? 진짜 두꺼비가. 그래서 두꺼비를 손으로 잡고 두꺼비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두꺼비를 잡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용감한 아이들만 거기에 손을 넣을 수 있었겠네요. 아이들이 제 기억에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두꺼비를 잡고 두꺼비를 집으로 데리고 간 적도 있고. 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좀 키우다가 이제 다시 놔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 그러니까 거기에 두꺼비가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군요.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이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손을 넣으면 그냥 두꺼비가 잡혔어요. 그리고 유치원생 때 다 그런 거 있나요? 막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달리기 대회죠. 사실 마라톤이 아니라. 그쵸. 유치원생이 마라톤을 하긴 어렵죠.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날이 기억이 나요. 유난히. 요즘에는 잠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름방학 숙제로 잠자리 잡아오기 이런 거를 정말 했었고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잠자리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하늘을 보면은 잠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왜 이렇게 잠자리가 많아? 가을마다 그랬는데 그 풍경이 기억이 나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제 단짝 친구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용수라고 하겠습니다. 단짝 친구인 용수가 뽀글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뽀글머리 친구에게 내 바톤을 넘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을 추억을 하다 보면 진짜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그 색감과 그때의 공기의 맞아요. 느낌과 냄새와 좀 감각적인 것들이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를 저는 떠올리면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일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억을 왜 그리워할까 싶으면 그 두꺼비를 잡던 촉감, 그리고 내가 뛸 때 막 허덕거리던 그 기억, 그리고 그 친구와의 우정,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그 잠자리가 많았던 유치원이 굉장히 초록초록했어요. 그런 색감들이 기억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 강단은 오히려 유딩 초딩 때 기억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깨달은 건데 오히려 어릴 적 추억들이 더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 기억은 정말 엄선해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소풍 때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니까 그게 가을이었는지 봄인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억만큼은 가을이 분명한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박재형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박재형 선생님이 나이가 그때 당시에 그 50세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50세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8살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전체 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50살인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 50살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50세셨던 박재영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너무 귀여우니까 애들 그 볼을 물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앙 물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물어주세요. 저도 물어주세요. 이렇게 깨물어달라고 조를 정도로 선생님이 인기가 많고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 가을 소풍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떨어진 낙엽을 주어서 그 끈적끈적한 소나무 송진으로 애들 볼에다가 그 스티커처럼 붙여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이제 얼굴에 막 그 나뭇잎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박재영 선생님과의 추억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뭐 중학교 때 스승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옛날에 은사님께 편지 쓰기 뭐 이런 글쓰기 대회 같은 게 있으면 꼭 박재영 선생님께 편지를 썼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능 끝나고 그 박재영 선생님이 또 동화 작가셨거든요. 지금도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아직도 그 교직에 계시나? 해가지고 봤더니 그 웹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동화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방명록도 남길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방명록에다가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뭐 남강초등학교 1학년 1반 빨강반 고은비입니다. 뭐 이렇게 남겼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네. 답글이 달렸나요? 네, 답글도 달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은사님께 편지 쓰기로 또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가 선생님께도 전달이 됐었어서 저를 기억해 준다고 이렇게 답글도 달아주시고. 어릴 적 소신이 볼에 낙엽을 붙이고 이 동네를 뛰어다녔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기억에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저는 초등학생 때 좋았던 선생님이랑 그리고 화끈하게 잘 때리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극과 극을 기억하시네요. 저의 또 그 초딩 때 기억을 하나 더 꺼내보자면 그 강단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완전 날렸다. 다들 학생회장 하라고 부추겼는데 나가면 될 게 뻔해서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 전성기였죠. 그 강단이 소시적에 그 전주 프린스라고, 저는 제주의 프린세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 인기가 그래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있는 정도였어요. 왜 암암리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4학년쯤 되면은 좀 이성의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도 좀 오고. 그래서 그때 항상 학교가 끝나면 애들이 집에 안 가고 몇 명이 교실에 남아서 진실 게임을 그렇게 했었어요. 진실 게임 많이 했죠. 네, 근데 진실 게임의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좋아하냐? 맞아요. 근데 그때 한창 그게 붐이어서 저도 맨날 이렇게 교실에 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진실 게임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메커니즘이 진짜 웃겨요.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뭐 마음 다해서 좋아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호감 가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나한테 뭐 잘해주네. 뭐 이런 걸 그래서 맨날 바뀌어요. 좋아하는 애들이. 근데 만약에 그날 우연히 내가 말한 사람이 나도 좋다고 하면 그냥 내일부터 1일이에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아, 좋네요. 근데 그 첫 남자친구가 기억이 난다기보다 사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용수처럼.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항상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네 집이라는 문구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구점이 필기구나 공책 같은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잡화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체크색 갈색 목도리랑 네이비색 목도리가 밖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에 4,000원이었고. 근데 제가 그걸 맨날 학교 가는 길마다 보는데 저거를 내 남자친구랑 하나씩 나눠 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거금 8,000원을 들여 그 목도리 2개를 사서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 좋네요. 이게 제 인생 남자에게 준 첫 선물인 거예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라서 중딩 때 고딩 때 추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좀 산전수전을 겪은 편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유학생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혼자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그러다 보니까 강렬한 추억이 사실 많습니다. 강렬한 추억.
첫 번째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상하이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절에는 진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뭐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뭔가 조기 유학의 위험성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은 네, 제가 거기 예시로 들어가야 돼요. 좋은 샘플로. 네. 그냥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막 PC방 가고 뭐 막 나쁜 짓은 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면 안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학교 근처에 DVD 판매 상점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DVD가 아니고 카피한 DVD들. 아, 네. 네, 그러니까 불법 DV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 DVD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이 꽤나 컸어요. 한 20평 정도? 제가 그 시절 같이 어울리던 형들하고 가서 DVD를 몰래 이렇게 자켓에 넣어가지고 슥 훔친 거죠. 한 반절은 사고 반절은 훔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미국 드라마 중에 24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24시간 안에 뭔가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잭 바우어라는 제임스 본드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미국을 구하는 막 이런 드라마인데 그 DVD를 훔치다가 사장님한테 걸린 거예요. 중국인이셨겠죠, 네, 사장님은? 그렇죠. 중국인 사장님한테 걸려서 사장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냈죠.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뭐 DVD를 돌려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치우고 싶었나 보다.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어린 얘들이니까. 제가 그 시절에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50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쬐끄만한 애가 막 뭘 훔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한 거네요. 용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봐줬죠. 그냥 혼내고 나가라. 나왔어요. 근데 그때 되게 창피했고, 다시는 그 주변에 가지 못했죠. 근데 이 사건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항상. 근데 대학생 때 상하이를 다시 갈 일이 생겼어요. 가족 여행으로.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작은 누나, 저까지 해서 4명이 상하이를 갔는데 상하이에 간 김에 민석이가 다녔던 중학교에 가보자. 그래서 중학교에 갔어요.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 선생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해서 저 여기 학교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제 중국어가 중국인이 아니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렇게 들여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구경을 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DVD 가게가 아직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상점이 아직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봤거든요. 이제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설명을 했죠. 내가 사실 여기서 옛날에 DVD를 훔치다가 걸렸었다. 근데 가니까 DVD 상점이 있기는 있는데 엄청 작아졌더라고요. 뭐 한 3평 정도? 근데 거기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새롭게 생긴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새롭게 생긴 곳이었어요. 막 화환 같은 게 있고. 그래서 혹시 여긴가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업종을 변경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저 기억하시냐? 제가 옛날에 여기서 유학을 했던 한국인 학생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많이 꺼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쌍둥이세요. 한 60대 정도의 쌍둥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과거엔 그분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근데 진짜 똑같이 생기셨는데 인상이 좀 달라요. 한 분은 조금 더 온순한 인상이고 한 분은 좀 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신데 어찌됐든 이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을 막 주려고 했어요.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너무 미안했다 그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니까 그 사장님이 괜찮다고 돈은 안 받겠다고 그 시절에 이 지역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 괜찮다. 진짜 절대 받지 않겠다. 근데 저도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제 실수를 뭔가 만회하고 싶으니까 사장님이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제일 비싸 보이는 것들을 다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고 나와서 엄마 아빠 누나랑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사장님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줬죠. 쌍둥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네. 그 사장님하고 저랑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과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뭐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시절 저를 용서해주고 나중에 찾아갔을 때도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던 게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첫 여자친구와 대전에서 데이트한 기억인데요. 제 첫 남자친구에 이어서 강단의 첫 여자친구까지.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도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친구죠, 친구. 친구가 치지 있었어요. 않는구나. 카운트를 하지 않는군요. 네, 뭐 죄송합니다. 중학생 때 제가 중국에서 유학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유학 프로그램에 여러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학생입니다. 네, 동갑인 친구였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좀 많이 까불었거든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근데 막상 방학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싫고 막 사람을 만나기도 무섭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 얼굴의 아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옛날에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나가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그 친구들한테 강단은 이미 멀어진 친구였나 그렇죠. 보다. 이미 중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 다 사귀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또 연락해서 하니까 얘는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지? 막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뭐 야 너 외롭냐? 왜 자꾸 나한테 연락하냐? 이렇게. 근데 어릴 때는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상처받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상처를 많이 받고 한국에 들어와도 뭐 가족들하고 있는 건 좋지만 어울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외로웠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사귀었던 그 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네, 제가 전주에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트랜스포머 1을 상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트랜스포머를 같이 봤던 기억이 있고 그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그 영화관이 또 어둡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관이 어두우니까 이제 그 친구와 뽀뽀를 했던 입을 틀어막게 입을 틀어막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겠죠? 뭐 혼자 한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뭐 로맨스 영화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서 스킨십하는 민폐들 뭐 이런 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귀엽습니다. 중2 네. 때. 그 여자친구 이름은 기억이 나나요? 이름 기억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중딩 고딩 때 정말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랑 유치원 때 진짜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냥 집에 붙어있는 일이 없었고 맨날 놀이터에서 공차하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고 계속 밖에서 노는 그런 아이였어요. 골목대장 같은.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훨씬 더 정적이고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좀 공부랑 관련된 거였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는 이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부터 학교 쭉 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전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왜냐면 학교에 자율학습실이 있고 다른 데는 문을 다 잠가놔도 자율학습실은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방학에도 자율학습실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고1 여름방학 여느 때와 같이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1학년 학습부장 선생님이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엄청 엄하셨거든요. 엄하고 이렇게 학생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타입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의 유일한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셨고 모두가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은 참 똑똑하지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은비 일로 와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선생님이
너는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냅다. 성견지명이네. 사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많은 일들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좀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서울대에 가고 싶은 의지가 없었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공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어쩌면 내가 서울대에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의 추억인데 중국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미국에 넘어갔을 때는 영어를 아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친구가 없죠. 고등학교 때 처음 가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저를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도 이렇게 국제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시아 애가 영어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와서 애들이 막 장난도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심도 뭐 하루 이틀이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쵸. 저는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누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누나들 말 안 듣고 아씨 누나는 친구 있는데 속으로 막 나는 친구 없어 이렇게 막 문을 주먹으로 막 치고 이랬거든요. 완전 마음이 병들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이었어요 이날은. 겨울에 그 지역이 눈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주차장에 눈산이 쌓여요. 눈을 계속 치우니까. 그러니까 눈을 옆으로 치우면 옆에 이제 엄청 높게 쌓이는 거죠. 네. 그때 저녁이었는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눈산 위를 올라갔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그 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듯이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막 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왜 그러고 싶었는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주 저 멀리 건너편에 슈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슈퍼를 향해서 막 소리를 엄청 질렀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에 저를 잘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오늘 주제가 떠올리면 기분 좋은 추억인데 네.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이런 추억을 떠올리면은 그 당시처럼 답답하고 슬픈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 시절도 제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눈산을 넘어 지금의 강단이 됐다. 그 소리를 지르면서 후련해 했던 기억도 있고 제가 그 눈산 위에 올라갔던 시절은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고 제 고등학교 졸업은 또 보스턴 지역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는 한국인 목사님 집에 살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제 보호자였고 저를 비롯한 다른 한국인 학생 이 총 4명이 그 집에 살았던 거죠. 이 호스트 패밀리라고 하죠. 목사님 집이다 보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어요. 한인교회. 근데 그 교회가 다른 주에 있어가지고 차 타고 1시간 넘게 갔어야 했거든요. 가면은 물론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뭐 밥도 맛있고 거기 가면은 뭐 다른 목사님분들도 좋은 분들이고 제 또래 친구들도 좀 있고 근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게 싫었어요, 솔직히. 그럼 강단이 신자도 아니고 사실. 네, 신자도 아니지만 이제 유스 그룹에서 뭐 기타도 치고 젬베도 치고 재밌는 것만 골라서 네, 하셨네요. 뭐 합창단에서 합창도 하고 뭐 할 거는 많이 했죠. 하루는 목사님이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한테 이제 내려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층에서 내려와 얘들아 교회 가야지 내려와 이렇게 해요. 그 당시 제 룸메이트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인 승원이랑 저랑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굼떴어요. 가기 싫으니까. 네. 저희는 2층에 있었고 1층에 계신 목사님의 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얘들아 교회 가자. 그죠 얘들아. 그러다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계속 안 내려오니까 먼저 가신 거예요. 그냥 저희를 두고. 근데 저희는 처음에 당황하긴 했죠. 목사님 화나셨나 본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씨.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간다. 일요일을 교회 안 가고 보낼 수 있네? 라는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클럽 음악을 스피커를 일단 틀었어요. 빵뺑뺑뺑
땡 틀어요. 그 다음에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다들 승원이랑 저랑 막 와 안 간다 야야 이렇게 춤을 추다가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제 바지를 벗고 바지를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카우보이가 이 올가미를 이렇게 하듯이 막 오 하면서 막 돌린 거죠. 돌리는데 바지에 있던 벨트가 형광등을 때리면서 형광등이 깨졌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더 오르죠. 그러니까 형광등까지 깨버렸어요.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노래를 끄고 주섬주섬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운 다음에 계속 웃었죠. 저희끼리. 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와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어쩌다 깨진 거냐. 하면은 이제 제가 실수로 바지 벗고 소리 지르다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네, 아직까지도 진실을 모르고 계시죠. 목사님은 이 방송 절대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오래된 일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그 또 마지막 중딩고딩 때 추억도 또 이제 학교예요. 이것도 야자 시간인데요. 학교에 살으셨네요. 네, 저는 학교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도 나름의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죠. 제 기억에는 고2 때, 그러니까 18살 때 한국에 아이폰 4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폰 4부터 좀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폰을 쓰고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갔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제주 여자 고등학교 당시 2010년도에 아이폰 4를 소유한 첫 학생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마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믿고 사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막 다른 반에서 구경도 왔어요. 와. 야, 너 아이폰 4 있다며. 카메라 좀 보여줘봐. 막 이러고. 와. 그때는 제 기억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카카오톡을 보낼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랬던 시기였는데 고3 때 밤에 야자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심화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자기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심화반 애들만 쓸 수 있는 조금 고급 독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와. 이거 참.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심화반에 들어가 있어서 고급 독서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설국열차네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 문제의식이 없긴 했지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독서실이 좋았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 심화반 독서실은 잘 감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교실들 위주만 돌고 그 독서실은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서실 바로 앞에 큰 평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평상은 그 심화반 전용이 아니고 그 매점이랑 가깝게 있어서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평소에 그 평상을 이용하고 그랬던 건데 이제 밤에는 거기서 누가 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폰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앱이 많진 않았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마 토킹톰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어떤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한테 내가 안녕 이렇게 하면 그 토킹톰이 우스운 목소리로 안녕 이렇게 따라하는 이게 아이폰 기본 앱이었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거죠. 이렇게 내 말을 따라하네. 얼굴 표정도 나랑 똑같이 하네. 막 이런 애였는데 뭐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막 심심하니까 앱스토어를 막 뒤지면서 어떤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그게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가상현실처럼 맞아, 관찰할 맞아. 수 있는 어플이었어요. 내 위치와 그 핸드폰의 방향을 인식해서 지금 이 위치에서 보일 법한 별자리를 카메라로 하늘을 찍으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평상에 누워가지고 제 핸드폰 하나로 친구들이랑 하늘을 그렇게 봤었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이게
저만 기억하고 있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같은 심화반 친구였던 친구를 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그때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일탈은 아니잖아요. 뭐 학교 수업을 째고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거나 사실 저한테는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어요. 저는 너무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핸드폰도 학교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이랑 평상에 누워서 그 하늘을 보던 게 아직까지도 가끔 떠오릅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또 어렸던 강단과 소신이 꽤 커서 대딩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언니가 그 졸업 연주회를 열었어요. 저희 언니가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해서 졸업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게 그 언니의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언니가 다니던 학교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졸업 연주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연주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아빠를 모시고 이제 안성까지 같이 간 거죠.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졸업 시즌이니까 1, 2월이잖아요. 언니가 다니던 학교의 캠퍼스를 쭉 걸어 다니는데 그 한 중간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눈도 엄청 쌓여 있고. 근데 제가 그 호수를 깨보고 싶은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여기 한번 돌 던져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좀 뭔가 츤데레 스타일이시거든요. 야, 뭐 그런 걸 하냐? 좀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좋아.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제가 그 주변에 돌들을 찾아가지고 호수로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저랑 저희 아빠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겨울에 이제 방학 중에 캠퍼스였기 때문에 저희 둘만 그렇게 꽝꽝 온 호수에 바위를 던지고 있었던 그 순간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나요. 이런 추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때와 비슷한 날씨가 되면 딱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이 그때처럼 엄청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은 깨진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맞아요. 중요하지가 않지.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 그 MBTI 검사하시면 엄격한 관리자시거든요. 시간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뭔가 하기로 한 건 해야 하는 좀 그런 성격이신데 하지만 평생을 제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하질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올렸을 때 맞아. 아빠는 꽝꽝 온 호수에 내가 바위를 던지고 싶다고 해도 같이 던져주는 사람이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시죠? 저는 대학생 때 첫 번째 추억이 제가 대학교를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다녔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때 미네소타의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어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여름방학 캠프인데 그 숲속의 호수에서 제가 라이프 가드 겸 카운슬러로 일을 했었습니다. 라이프 가드는 그 숲속의 호수가 진짜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애들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을 할 때 제가 그 빨간색 튜브 이렇게 가지고 지키고 있는 애들을 그 역할이었고 카운슬러는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애들하고 춤도 춰야 되고요.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근데 이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 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독특한 곳이에요.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숲속의 호수가 이 콘콜디아 랭귀지 빌리지라고 여러 언어의 마을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그 최근에 한국어 마을이 독립을 해가지고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러시아 마을을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 학생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BTS가 조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BTS가 미국에서 좀 된다던데 막 이런 소문이 돌 때 딱 그 시절이었어가지고. 근데 보통 그 숲속의 호수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뭐 나이대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내년이면은 대학 간다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완전히 어려가지고 막 엄마 보고 싶어요 막 우는
진짜 막 손잡고 다녀야 되는 유치원생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니까 카운슬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그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을 하고 춤을 그렇게 많이 췄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식당에 있거든요. 카페테리아에. 그러면 이제 밥이 안 나오면은 또 밥 줘요 노래가 있어요. 밥 줘요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기다리거든요. 이제 기타 치는 분은 내내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 줘요 밥 안 줘요 밥 줘요 밥 안 줘요 예예예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또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그 시간대에 점심시간에. 아니 도파민 터진다. 난리 나요 진짜. 가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채우는 게 이제 순번이 돌아오는데 저와 다른 누나 둘이 라이프가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가드 팀이 그날을 프로그램을 채운다 하면은 둘이 막 춤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 애들은 맞아요. 좋아해요. 못 출수록 좋아할지도. 막 자유형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라이프 가드니까. 네, 라이프가 되니까 막 소품 같은 거 챙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했던 게 내가 그걸 한 게 맞나? 그 분위기에 취하면 부끄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춤을 춰 화장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그렇게 했던 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막 강의도 했어요. 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한국의 미디어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래서 종합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야 했구나. 네. 마지막 아이들이 떠날 때 안녕 나의 작은 친구야를 부르거든요. 안녕 나의 작은 친구야. 그거를 부를 때 느꼈던 그 슬픔. 그때 저를 좋아해줬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뭐 다 대학생 이상일 거잖아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컸을까? 그때 나 좋다고 선물 갖다 주던 그 아이는 어떻게 컸을까?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짝 마음이 찡해지는 게요. 저희가 오늘 그 초딩 유딩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내 볼을 깨물어주던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딩만 돼도 강단이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던 게 네. 이게 참 신기하네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미국에 다시 갔었거든요. 저희 작은 누나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같이 뉴욕에 갔었어요. 근데 아빠가 뉴욕에 갔으니까 뉴욕에 있는 대학교 교수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셨거든요. 네,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는 일에 대한 열정이 워낙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긴장했어요. 제가 뭐 전문 통역가도 아니고 아빠를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니까 그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어떤 교수하고 연락이 돼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갔죠.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네,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근데 저는 불안하면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원래 좀 긴장되는 일을 앞두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근데 아빠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빠는 또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이메일로 소통을 잘못했나?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다 속으로. 근데 아빠에게는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니까 아빠랑 그냥 이제 나왔죠 건물에서. 근데 아빠는 그럴 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웃어요. 막 하하하하 웃어요. 막 민서가 뭐 이런 일 가지고 뭐 기분 나빠하냐.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빴거든요.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메일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괜히 아빠한테 또 짜증을 낸 거죠. 아빠가 괜찮다. 이거는 살다 보면은 별의별 다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둘이 걸어서 센트럴파크로 들어갔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셀카를 몇 번 찍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되게 복잡한 감정? 아빠에게 미안하면서도 별거 아니다. 좋은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웃었던 아빠에게 또 고마움을 느꼈었고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기억을 계속 되짚어보게 되는 게 아빠가 많이 아팠을 때 저한테 그때 민석이랑 같이 미국을 갔을 때가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말했던 순간이 아마 그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딱 그냥 단 둘이 좀 평화롭게 이제 뭐 약속도 없겠다 그냥 내내 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저에게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때 막 아버님이 민서가 이거 갖고 뭐 그러냐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버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강단이 더 그 순간을 계속 곱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아버님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 호탕함 아들아 웃어라 이거 저는 그 대학생 이후의 추억을 꺼내보자면 아무래도 회사에서의 일이 많았는데요. 저는 정말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좋아했던 건 일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동료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단한 성취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아 하면 아, 어 하면 어 하는 그 합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랬던 순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서 제 팀에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마음 먹고 대표님이랑 먼저 면담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팀원들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퇴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팀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잘 맞았고 그리고 너무 모두가 같은 에너지 레벨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 보니까 그 1대1 미팅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만두고 싶은지를 이분들이 알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긴밀하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팀원분께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둘이 거의 껴안고 울다시피 엉엉 울다시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순간이 종종 떠올라요. 내가 이런 동료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서로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팀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회사에서 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눈물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물론 그 외로도 화가 나서 짜증나서 종종 울었지만 사실 그런 울음은 이제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때 정말 마지막으로 흘렸던 회사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이후에 저라는 동료를 만났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가끔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은 저희의 글을 읽고 퇴사를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후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퇴사를 하고 강단과 함께 작은 팀을 다시 이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큰 만족을 느끼지만 회사를 다닐 때도 좋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을 이뤘을 때 그리고 좀 어떤 조직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전후에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기억인데요. 대학생 이후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금방 그만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혼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막 대표님이 면접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오늘 면접 있었어? 하면서 하면서 막 들어오시고 그래서 들어와서 당연히 제 이력서도 안 읽어봤죠. 부랴부랴 막 읽으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취업해야 하나? 근데 한 번은 면접 보러 오세요 해서 갔던 곳인데 좀 큰 투자회사에서 신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사업에 또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1차 면접은 신사업 대표님이 하고 2차 면접은 이제 전체 대표님이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차 인터뷰에서 만난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저는 면접을 당연히 긴장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긴장이 스르륵 풀리면서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뭐지? 이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잖아요. 뭐 20살 차이는 날 텐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오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나중에 꼭 만났으면 좋겠고 다음에 만나서 자기가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오늘 너무 고맙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건 합격인가? 아니면은 그냥 잘 놀았나? 잘 놀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차 합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나를 진짜 좋게 봐주신 거구나 하고 2차 면접을 갔는데 2차 면접을 완전히 망했거든요. 제가 했던 모든 인터뷰 중에 제일 망했어요. 기억납니다. 네, 막 거의 무슨 울부짖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인터뷰가 끝나고 당연히 불합격을 했죠. 근데 그 1차 인터뷰 때 그 대표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괜히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막 주변 사람들이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썼어요. 그 신사업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했고 2차 면접을 봤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답장이 또 바로 왔거든요. 괜찮다. 우리는 나중에 또 만날 것이다. 우리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악착같이 지금 강단이 기어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만나려고? 높은 곳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뭐 잘 살고는 있죠. 근데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케미스트리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혼자 상상을 많이 하긴 해요. 만약에 내가 2차까지 정말 잘했으면 제가 잘못한 탓인데 취업 준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꼭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진한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사생활도 몰라, 뭐 취향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도 일하는 핏이 너무 잘 맞고 속도가 너무 잘 맞고 호흡이 너무 잘 맞을 때 가슴이 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뭐 학생 때 친구로 만났다? 그럼 친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터에서는 아예 다른 각도로 서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쭉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살았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삶에 감사해지죠. 네. 너무너무 감사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건 이런 순간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강단의 이야기 중에 제가 몰랐던 것들도 있어서 또 새롭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친구들도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자만했거든요. 내가 강단의 레퍼토리는 사실 다 꿰고 있지. 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 강단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궁금해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피소드 듣는 강수파 친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옛날 이야기들. 맞아요. 그게 성취와 관련이 없어도 성장과 무관해도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가까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는 뭐 1000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현재의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옛날의 나들, 그 나들이 겪었던 경험과 이야기들이 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하루하루가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오늘아. 강소팟은 53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하면서 강단의 그 암흑기 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그때 그 강단이 거의 생존을 위해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영어 공부가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암흑이 있어야 빛이 있지. 터널을 통과해야 빛을 볼 수 있다. 그 번역 없이 공부하기라는 온라인 모임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소팟 19화 영어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에서도 이야기를 길게 했었는데 이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증이 있거든요. 영어로 뭐 주문을 한다든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긴장을 하고 못하겠어라고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했는데도.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언어잖아요. 맞아요.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한국어를 쓰듯이 한국어를 잘하려면은 한국어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요. 영어도 똑같다. 영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지식,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즉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건강한 영어 공부의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영어 공부를 온라인 모임으로 구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모집 소개글을 쓰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강단한테 어떻게 영어 공부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영어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강단이 하는 조언이 뭐 좋아하세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를 영어로 공부하세요. 라고 항상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단도 평소에 정말 많은 영어 글을 읽고 쓰는데 그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걸 계속 영어로 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평생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운 적은 있지만 영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강단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번역 없이 공부하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work. 네, work. 어떤 글을 선정해서 같이 읽어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뭐 유명 신문사에 올라온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관점이 담긴 글, 뭐 에세이가 됐건 졸업식 연설이 됐건 뭐 블로그 포스트가 됐건 쉬운 단어를 사용하되 정말 잘 쓰인 글, 뭔가 스토리가 있는 글, 그런 글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막 학술적이고 막 일이란 이런 겁니다. 30%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20%는 이렇게 살고 있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관점을 담고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고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강단이 고른 글을 슬쩍 봤는데 정말 읽기 어렵지 않고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수능 영어보다 어렵나요? 근데 수능 영어는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거의 시험을 위한 글이라고. 수능 영어는 저도 못 풉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아니라 정말 읽을 만한 글. 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글을 너무 잘 골랐더라고요. 사실 저는 강단의 그 글 고르는 능력은 탑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너무 많이 읽고 그리고 강단이 마치 그 챗 GPT처럼 재밌는 글들을 저한테 쏙쏙 골라서 늘 요약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모임이 참 기대가 돼요. 글 고르기 실력에 있어서는 탑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강단이 일에 대해 미리 골라둔 글을 매주 한 편에서 2편 정도 읽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미리 소감문을 작성해 오셔야 돼요. 그럼 소감문을 작성한 걸 바탕으로 모임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강단이 그 글을 좀 더 깊게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네. 읽기와 쓰기는 빠질 수 없는 콤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소화하는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쓰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이 쓸 필요도 없이 이 글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읽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네.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은 계속 모집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작은 배가 벌이고 있는 일이 참 많네요. 바빠요. 네. 저번에 강소팟에서 광고로 나갔던 나 이야기 무대 독백 연기 워크숍도 성황리에 모집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첫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저는 사실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무대에 오를 날은 아직 멀었다. 네. 근데 이제 무대에 오를 날이 코앞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고 어제도 자기 전에 무대에 오른 나를 상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저희가 옛날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한 45?
정도 됐을 때 이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30대의 추억들을. 그러면은 그 나 이야기 무대 독백 연기 워크숍의 마지막에 올렸던 무대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두 사람과 그 진행해주시는 서인님 외에 7분의 동료들과 그 무대를 꾸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9주는 남았어요. 9주짜리 워크숍이어서 9주 뒤에 이 독백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 추억에 대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